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가져와 집을 사는지 살펴보는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고 있죠. 편법 증여 등 꼼수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금 출처 조사가 집을 판 이후에도 진행된 경우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집을 판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소명하라는 구청의 요구에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대응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정부의 더욱 강력해진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아침 토론에서 이 부분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아파트 판돈을 어디에 쓸지 소명하라고 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사기 위한 자금 출처 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판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소명하라고 했다. 이거 좀 의문이 가는 것 같아요. 판돈까지 체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도 처음엔 그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판돈을 어디에 쓸 건지. 그거 일단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어제 이제 토지정책관이 발표를 했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차입금이 좀 과다하거나 그리고 다운 계약서 시세하고 이제 좀 차익이 많은 어떤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들이.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혹시 우리가 예전에 보면 자전거래라고 해서 일부 이제 좀 일부 분들이 서로 이렇게 허위로 거래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만약에 그분들이 뭐 서로 가족 관계인지 아니 이런 거 정확히 모를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담당 구청 직원들한테 국토부에서 좀 이상하니 좀 확인을 해달라라고 해서 뭐 전격적으로 꼭 해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메일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주면 또 안 되면 또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래서 조금 약간 받으신 분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어떤 입장을 들어보면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만 뭐 차입금이 과다한 이런 것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서 시행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의 어떤 뭐 행보를 계속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해할 좀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온 사실은 판돈, 매도자가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조사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한 그 사유재산권 침해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썼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가격을 높였을 때에는 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양도세가 줄어들고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취득세가 늘어납니다. 오히려. 근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이게 높게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자가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내겠죠.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관계에서 매수자만 이걸 조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1가구 2주택, 3주택자까지 이렇게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 또 그리고 사용처를 돈을 매도한 그 수입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조사하는 게 만약에 한 번의 전례가 남으면 지속적으로 이게 선례가 남아서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는 매도자보다는 매수자를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지금 관건인데 매도자까지 이렇게 그 자금 사용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온 내용 보니까 뭐 송파구청, 강동구청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로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지난해 12월 전후로 뭐 단순 매수 매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는 글이 다수 게재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럼 사실인 건가요, 지금? 예. 제가 마침 그 카페 회원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개설한 카페인데 저도 그 당시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을 더 쌓아야 되니까 벌써 뭐 10년 전이니까요. 회원에서 이제 어제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12월뿐이 아니라요. 2019년도 4월에 이미 매도자 수사가 있었어요. 보니까 댓글에 제가 그 찾기에다가 매도자금 소명, 뭐 매도 소명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4월 달에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분양권을 이제 샀다가 파는 시기가 좀 짧았어요. 짧다 보니까 이분이 뭐 투기 전문인지 이런 걸 조사하는 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분한테 매도 자금을 어디다 쓸 건지 소명하라고 소명 자료가 벌써 4월 달에 했고 12월 달에는 이제 1216 대책 전에 이제 어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강동구하고 송파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운이라든지 차입금이 좀 많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들한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보니까 다수라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거기 뭐 글이 몇십만 개인데 제가 본 걸 한 3개 정도 봤습니다. 3개 봤기 때문에
다수가 아닌데 이제 기자분이 이거를 너무 크게 좀 갑자기 재산권 침해를 심하게 한 것 같고.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소명을 하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그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이게 이제 한 번 그래야 되면 두 번, 세 번은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수자가 어떤 자금을 조달해서 집을 샀느냐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근데 매도자가 예. 집을 판 사람이 집주인이 팔았는데 그 자금을 어디다 어디다 쓸 쓸 것까지 거야? 그러면 아니, 월급을 그게 받아서 어떻게 왜냐하면 그 매도 자금을 판 사람한테 다시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자금이 2천만 원 넣으면 다 그저 금융거래에 그러니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억지로 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동의를 해야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한두 가지 사례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거라고 좀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근데 만약에 그게 네, 집주인이 매수자한테 다시 돈을 보냈다면요, 이거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세금을 물리면 돼요. 그래서 예. 매수자만 조사하면 다 될 일인데 아. 매도자에까지도 이렇게 소명하라고 그러면 네. 만약에 그 당신이 월급 받아서 어떻게 쓸 건지 매달 내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월급 사용 계획서인가요? 네, 그런 거죠. 사용 물론 저도 계획서.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확대되거나 이상한 뭐 잘못되면 공산주의분이기 때문에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네 번 될 수 있기 그래요.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뭐 불법 탈법 거래가 돼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나 주택법 위반이나 상속직여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네네. 네, 사실 뭐 지금 두 분 다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 건 예, 예. 맞는 것 같고 네네. 또 이게 전체적으로 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은 분명히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뭐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사안이긴 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케이스가 발생해서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건이 두 건 되고 두 건이 네 건 되고 이럴 걸 우려하는 그렇죠.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그 강기정 수석 입에서 청와대가 좀 주워 담긴 했지만 주택거래 허가제가 맞아요.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기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은 그 주택거래 허가제와 토지거래 허가제는 전혀 다릅니다. 네네. 개념은 같을 수 있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을 하거나 신도시나 택지 개발하는 경우에 네. 이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이전에 지구 지정되기 전에 거래를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지구 지정된 이후에 보상 가격이 높아지거나 또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봐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택지 개발지구는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습니다. 네. 전제가 뭐냐면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그건. 수용하는데 주택거래를 허가했다고 해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내세우고 사적 계약인데 불구하고 정부가 집을 매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를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은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뭐 그런 교수님 말도 일단 동의를 하는데요. 다른 한쪽 측면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게 네. 뭐냐면 정부가 그 말을 던졌던 건 아마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시장이 자꾸 진정이 안 되다 보니 자정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좀 강한 신호를 준 건데 네. 아마 굳이 했다라면 시나리오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일반 주택에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주택거래 허가제를 간다고 네. 했을 예. 때 2주택자나 3주택자가 강남이나 송파 이렇게 좀 수요가 많은 지역을 또 살려고 그러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누가 봐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거든요. 네. 집 시기적 많으니 성향. 그만 살아. 예. 그죠? 두 개 있는데 또 살라 그래요. 그 사람보다는 한 사람이 사는 게 맞으니까 그런 공익적 명분으로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을까 한다라면. 근데 뭐 교수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에 네. 제가 강기정 그런 용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시나리오를 넣으면 그런 것 같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조금 차이점은 이 주택거래 허가제 안에 자금 조달 계획서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집합으로 네, 보면 그렇죠. 이제 원집합이고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주택거래 허가제는 이제 허가라는 어떤 행위적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전적인 거예요. 행위가 있기 전에 허가를 안 내주면 거래를 못 하죠. 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 거래는 하되 그렇죠. 이상한 현장이나 이상한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현재는 예. 이제 9억 원 넘는 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내야 되고요. 그렇죠. 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지금 3억 원이 넘으면 내야 됩니다. 네. 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구체적으로 내는 경우는 지금 현재 주택거래 허가제도에 맞먹는 정도의 손을 내야 됩니다. 그 추후에 또 자금 출처 조사도 나오기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미 뭐 거기에 버금가는 그 정부의 규제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 3주택자 때 규제해서 주택을 못 사게 하는 건 좋습니다. 네. 그만큼 또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게 과세가 중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경직되고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수 수 있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뛰는 투기꾼 위에 이제 나는 정부가 네. 되어야 뭐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뭐 예금을 해도 그렇고 뭐 거래 내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그 금전 간의 이체 내역도 다 남는 상황인데 그렇죠. 만약에 정부가 이상 거래다라는 신호를 감지하면은 그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 제출에 대해서 따져보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죠. 이미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셀러리맨이나 이제 월급 급여자분들은 사실 예. 정부의 이번 자금 조달 계획의 어떤 깊은 이런 뭐 좀 사유권 침해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무감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돈, 버는 돈이 뭐 투명하거든요. 예, 급여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런 제도를 해도 다만 이런 거 있겠죠. 투명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거부 반응도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귀찮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주식 채권 다 떼어가지고 그 일일이 바쁜 직장 생활 중에 떼어 그 자체가 좀 불편하죠. 다만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법인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나 어떤 뭐 이 절세를 탈세는 아니지만 네. 절세를 많이 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런 부분이 혹시나 본인의 사업이나 전체 자금에 대해서 좀 피곤한 상황이 올까 봐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의심 사례가 되면 국세청에다 하면 사실 세무조사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거래 어떤 거래를 감소시키는 데 분명히 압박작용을 좀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가 원하는 바는 좀 폭등하는 주택을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분들을 갖다 뭐 어떻게 타겟을 해서 뭐 어떻게 잘못 이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셀러리맨들의 입장과 이분들의 입장. 다만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규제 정책을 쓸 때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그 직장 취업할 때 그 범죄 사실 확인 증명서에 동의를 하잖아요. 회사에서 네.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것도 그냥 동의해요. 확인서 하나 사인만 하면 그 금융위원회 그분들이 수고를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하고 자기들이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지. 이걸 굳이 국민들한테 일일이 내라 이러니까 시장에 좀 안 좋은 요소로 작용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라면 정부에서 이걸 뭐 그 법조항 여러 개 하면서 확인 동의서 하나 하면 그냥 금융기관에서 서로 주고받고 알아서 전산 잘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도 뭐 시간적으로 생활편에 피해도 안 가고 실제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만 언론상에다가 막 이런다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있다. 사실 투기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 걸 반대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정부가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고요. 그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줄이면서 가격이 오르는 걸 통제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 수요를 통제하는 게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수원에서 59제곱미터가 몇 대 1인지 아세요? 1680대 1이었습니다, 청약이. 이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거는 그동안 분양 공급이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공급을 늘리지 않고 가격만 통제하면 가격은 거래된 그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시장을 좀 바로 알고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면서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왜곡될 때 정부가 개입해서 통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제만 능사는 아니다. 네. 사실 뭐 어제 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지역의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내놨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정부가 좀 이렇게 투기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데이터 자체가. 아무래도 부동산 의심 거래도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뭐 몇천 건에 해당되는데 뭐 네. 저번에 11월 달에 발표한 1차 조사하고 이번에 2차 조사 예.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 벌써 어떤 흐름을 보면 뭐 사례를 정부에서 뭐 구체적으로 사례까지 뭐 언급할 정도니까 네. 그리고 거래량의 어떤 조사 대상이 만약에 1000건이었다 그러면 1000건 중에 반 이상이 이상 거래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어떤 투기성 이런 거래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의 입장을 100% 사회권 침해 좀 과도하거나 뭐 재산 허가제 이런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실사례를 두고 네. 좀 국민들한테 좀 소통하고 하면서 하면은 그나마 국민들이 좀 거부감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의견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9090님이 두꺼봐 새 집 달라는데 새 집은커녕 헌집도 못 사게 하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7542님은 이런 사후 관리로 불법과 편법을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616님이 월급에서 세금 부과 모든 거 살 때 팔 때 세금 다 주고 주택 살 때 팔 때 세금 다 내고 나머지 판돈까지 관리한다고요? 어이없어요.
네, 7983님은 3억 이상 주택 다 조사하는 게 투기를 잡는 건가요? 라고 비판적 의견 주셨네요. 네, 9090님이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 찾을 때 사용 용도 밝히라고 하면 절대 아파트 못 삽니다. 241님은 심각한 투기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7983님이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는 게 안정인가 한심하다. 8611님 부동산으로 너무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투기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렇죠. 잘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9700님이 김수현 과천 2년 동안 10억, 김의겸 흑석동 1년 동안 8억 8천. 이상한 거래 아닌가? 이것부터 조사하자. 청와대 출신들부터 좀 투명하게 조사를 해라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6616님은 내가 번 돈으로 어디다 쓰느냐 자체를 조사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좀 문자를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9070님, 9900님 사회주의로 가는 길목이다. 길목 같다 올려주셨고요. 또 376하나님은 부동산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자 놀이하는 은행은 투기 세력이라고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끝자리 0489님이 물론 일부 호가를 높이기 위한 자전거래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찍어 누르기보다는 증시처럼 공매도를 도입하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네, 8740님 가족관계가 의심되면 가족관계 자료를 받으면 되지 왜 자금 사용 출처를 내놓으라는 건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저희 샵 3698로 계속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당장 오는 21일부터 이제 31개 투기 과열지구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국을 암행어사처럼 돌면서 잡겠다, 투기꾼들을 잡겠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럼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국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불법 탈법 거래가 있으면 뭐 고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을 너무 위축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도자가 판돈까지 어떻게 쓰냐를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얼어붙기 때문에 불법 탈법 대출이나 증여나 상속이 있는 경우 이때는 뭐 고발 조치해서 시장을 바로잡는 게 맞습니다. 아마 국토부가 이거를 9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바로잡는데 한 단계 한 단계에 앞서서 깨끗한 세상으로 가는 건 좋은데 한 번에 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좀 시차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투명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뭐 핀셋 규제 뭐 이렇게 지방 또 이제 지역을 국한해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한쪽을 움켜쥐니까 한쪽이 부풀어오는 풍선 효과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는 또 끝없이 규제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좀 전쟁이 계속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저는 뭐 전쟁이라고 쓰는 표현들은 이제 언론에서 하시는 거고 전쟁 수준은 아니고요. 전쟁이면 지금 뭐 난리 났겠죠. 근데 뭐 미친 집값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기자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보면 물론 이제 청약 신규 아파트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신 1600대 1은 그만큼 물건이 좋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1600대 1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작년 한 해 거래량이 80만 5천 건이에요. 역대 2006년 이후 최저치 두 번째입니다. 최저치를 기록하는데 호가가 올라가는 건 시장이 좀 왜곡된 건 분명한 겁니다. 거래량이 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느낌상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총선이라는 어떤 큰 과제가 집권 여당이 이벤트가 있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조금 보여주기식의 명분도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풍선 효과가 과연 거래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만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월부터 모든 지역에 대해서 거의 뭐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은 다 소명을 해야 되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 법안이 이제 입법 예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3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한 달 안에 또 실거래 신고도 또 예전에 60일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30일 만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투명화되고 데이터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 갭 투자나 투기적 세력들은 좀 줄 겁니다. 줄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갈 거라고 정부가 예상하고 이렇게 전쟁의 어떤 느낌을 자꾸 주는데 표현을 좀 설득하고 뭐 부탁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한문도 교수, 권대중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